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이준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얘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 알래스카에서 만나고 하니까 저희는 이 전쟁이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유럽의 지도자들은 이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아마도 단기간에는 또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속내를 드러낸 유럽 주요국 지도자가 있는데요. 바로 독일의 메르츠 총리입니다. 메르츠 총리가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독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요, 지난달 31일 독일 공영방송 ZDF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전쟁이 통상적으로는 군사적 패배나 경제적 소진으로 끝나지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모두 그러한 징후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군사적 패배나 경제적 소진으로 끝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럼 뭐가 소진돼야 될까요? 네, 인명이 소진되어야 합니다. 결국 사람만 죽고 서방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는 자신들의 광활한 자원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면전으로 수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제가 소진될 가능성은 또 낮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람만 갈아가는 그런 전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전쟁을 끝나기 위해서 유럽은 우크라이나라도 어떻게 설득해서 전쟁을 중단시킬 그게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메르츠 총리는요, 평화가 우크라이나 항복의 대가여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가 또 다른 유럽 국가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위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우크라이나 사람들만 최전선에서 유럽인들을 대신해서 죽어갈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메르츠 총리는 그날 31일 인터뷰에서요. 나는 이 전쟁이 오래 지속될 것으로 내적으로 대비하고 있다며 전쟁 종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태도와 우크라이나 저항을 고려할 때 양측 모두 쉽게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요. 러시아에 제재하기 위한 경고를 하면서 9월 전까지 안 하면 제재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는 오히려 전선을 확대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도시 공격을 감행하면서 조건 없는 휴전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는 트럼프의 외교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크렘린의 강경한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푸틴 입장에서는 더 이상 트럼프가 무섭지 않은 거죠. 말만 해놓고 자신들을 강력하게 제재하거나 또 제재한다고 해도 그걸 떠나갈 수 있는 어떤 자신들이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메르츠는요,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전제로 한 평화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된다면 러시아는 단순히 또 다른 나라를 목표로 삼을 것이라며 그 다음 차례는 곧 우리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독일이 스스로를 이미 갈등 당사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독일이 최근에 국방비를 3.5%까지 엄청 늘렸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크라이나 전쟁 다음은 누굴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독일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안보 보장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요. 그는 최우선 과제를 우크라이나군이 장기적으로 자국을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무기와 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휴전 후 독일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고 해외 파병은 연방의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론만 강조했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요. 혹은 그만큼 독일 내에서도 독일이 전범 국가다 보니까 독일 내에서도 그만큼 군 파병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안전보장군 구상에서도요. 독일이 참여할지 여부도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또 메르츠는요. 독일의 국방비 확대가 나토 존속에 기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총리 취임 직후 부채 규제를 완화해서 독일은 예전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었기 때문에 부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채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해 왔습니다. 국가 부채를요. 그런데 이제 메르츠 총리가 취임 이후에 이 부채 한도를 늘려가지고 국방비를 GDP의 3.5%까지 늘리고 인프라의 1.5%를 추가하도록 결정해서 메르츠 총 5%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메르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결정이 없었다면 지난 6월 헤이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동맹은 사실상 붕괴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유럽 정상들이 서로 네가 더 투자해라, 네가 더 투자해라 핑퐁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죠. 유럽은 그동안 뭡니까? 안보를 미국에 맡기고 그 안보에 들어갈 비용을 자신들의 복지에 투자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권들 차원에서는 자신들이 정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복지를 끊을 수 없으니까 군대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한 거죠. 사실은 제가 이 방송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나토나 유럽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안보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게 너무 오래
오래되다 보니 그걸 당연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그래서는 안 되는구나 현실 직시를 하는데, 사실은 그러면서도 돌아가기 어려운 거죠. 그 달콤한 복지나 이런 걸 포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평화가 이제 독일의 내부에도 굉장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 독일은 국방비 확대에도 불구하고 병력 충원과 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현재 독일군 병력은 약 18만 2천 명으로 정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전투 준비가 된 병력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결국 재정 투입만으로는 군사력 확충이 곧바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현실인데요. 사실 정예군대라는 게요, 만들긴 어려워도 한번 풀어지고 나면 다시 재건하기가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전 세계에 누가 군대 가고 싶어 하겠어요. 군대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군인에게 어마어마한 월급을 주면 모르겠지만 또 그 정도 월급은 아닙니다. 안전한 중산층이 되기 위해서는 군인이 좋을 수 있지만, 자신들이 실제 전쟁의 위협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독일군도 이렇게 재정을 퍼붓고 새로 독일 군을 재건한다고 하지만 재건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죠. 이런 메리츠 발언을요, 정리해보면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지닙니다. 첫 번째는 전쟁의 장기화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독일과 유럽의 안보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시점에 도달했다라는 거고요. 둘째, 미국과 외교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단기적 압박 전략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압박한다고 러시아가 바뀔 것 같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독일의 국방정책 변화가 나토의 존속과 유럽 안보 질서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자평을 한 건데요. 이거는 사실은 그냥 자평을 한 거니까 또 어떤 건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갈수록 러시아에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죠.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발트해 국가들인데요. 러시아 동결 재산을 몰수하라고 나옵니다. 이 나라들은 러시아가 쳐들어오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EU에서 합의에는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유럽연합 외교장관들이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비공식 회의에서 러시아 동결 자산을 몰수해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몰수하면 전 세계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이 유럽 국채나 미국 국채에 투자하면 나중에 혹시 문제 생기면 이거 몰수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커져가면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 등 러시아와 인접한 국가들은요, 약 2천억 유로, 지금 유럽에 보관되어 있는 러시아 자산이 이 정도거든요.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산이 이 정도거든요. 2천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한 326조 원 정도 됩니다. 그 돈을 우크라이나의 방어와 재건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벨기에 등 일부 회원국은 법적, 재정적 위험을 이유로 신중론을 고수해서 의견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요,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요, 우크라이나 방어와 재건을 위한 자금 조달 필요성과 러시아 전쟁 피해에 대한 책임 추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금융시장은 동결 당시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위험이 있더라도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자금 조달의 필요성을 말했다는 거는 이 자금을 우크라이나한테 몰수해서 주는 방향을 논의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리투아니아 외교장관은요, EU가 벨기에 유로클리어에 동결된 2천억 유로, 약 326조 원 이상의 러시아 자산을 별도 기구에 이관해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리투아니아 외교장관은 이미 가능한 한 법적 수단이 존재한다, 중앙은행 자산까지 포함해 이를 보증이나 대출 형태로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외교장관도요, 이건 몰수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우크라이나 지원에만 쓸 수 있도록 보내는데 법적 제약은 없다, 이건 정치적 의지 부족의 문제라면서요, 우크라이나 지원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며 동결된 자산을 신속히 압류해 사용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벨기에가 전체 자산의 대부분을 보관 중인 만큼 위험 분담을 위한 유럽 차원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반해 벨기에 등 일부 회원국은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법적 위험을 고려하면서 신중론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산 몰수에 따른 국제금융질서 훼손의 가능성과 향후 소송 리스크를 이유로 원금 활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스웨덴 외교장관은요, 스웨덴도 이제 러시아랑 가까운 나라죠. 그러니까 EU가 여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한 데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러시아는 전쟁을 멈출 의지가 없으므로 더 강한 압박이 필요하다며 19차 제재 패키지 채택과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 진전을 촉구했는데요. 지금 19차 제재 패키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도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유럽이 지금까지 18차 러시아 제재 패키지까지 발표했는데요. 19차에는 러시아 전쟁을 지원하는 제3자에 대한 2차 제재, 그러니까 러시아랑 거래하는 나라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그런 방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미국은 지금 2차 제재를 많이 해왔는데 EU는 2차 제재를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EU는 다른 나라를 처벌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움츠렸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러시아의 침공이 이렇게 되고 있고 러시아의 자금줄을 끊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은 더 이상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EU가 이 본격적인 2차 제재를 하는지가 지금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고요. 러시아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및 관세 부과가 검토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번 하는 건데요. 유령 함대를 겨냥한 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이런 전쟁 중에 그리고 수많은 제재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쟁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 유령 함대 때문입니다. 보험도 안 들고 노후 유조선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석유를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서방 입장에서는 몰래 파는 거죠. 이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제 유가보다 상당히 싸게 살 수 있어서 모든 면의 이익입니다. 카야 칼라스 외교 고위 대표는요. 목표는 러시아에 최대한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며 미국 등 대서양 파트너들과 공조할 경우 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EU도 지금 러시아의 압박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쟁이 장기화되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이런 압박 수단들은 더 논의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요. 이건 더 이상 미국이 세계 경찰이 아니다. 이러면서 세계 곳곳에서 이제 발을 빼잖아요. 뭐 우크라이나나 이런 세계 여러 나라 전쟁을 중지한다고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사실 유럽이 돈을 대면 우리가 무기를 대겠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점점 한 발씩 빼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개입을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세계는 어떻게 돼 있을까라는 게 참 궁금합니다. 피터슨 연구소의 소장인 애덤 S. 포슨이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새로운 경제 지리학, 미국 중심 이후의 세계에서 누가 이익을 얻을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보면요. 이 글의 출발이 이렇습니다. 세계 경제는 더 이상 미국이 주도하는 시대가 아니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급격한 정책 변화는 단순히 미중 경쟁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의 규범과 제도 자체를 흔들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대지진처럼 기존 구조를 붕괴시키고 있다는 게 이 애덤 포슨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지금까지 해온 게 뭐냐? 2차 대전 이후 미국은 국제사회에 여러 공공재를 제공해왔다고 합니다. 안전한 항로, 무역규칙, 달러 자산의 안전성 등이 그건데요. 사실상 경제적 보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게 글로벌 보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안전한 규칙, 모두가 이해하는 규칙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덕분에 각국은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비용을 줄이고 성장을 도모할 수 있었다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는 이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집었다는 겁니다. 미국은 더 이상 보호자나 보험자가 아니라 오히려 위협과 부담을 가하는 존재가 됐다는 건데요. 외국 기업에 추가 비용을 부과하고 동맹국들이 중국과 협력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방식이 대표적이고요. 이는 미국 정치에서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행보라는 게 이 포슨의 판단입니다. 그럼 누가 가장 피해를 받느냐? 이 피해를 가장 크게 받는 건 중국이 아니라요. 오히려 미국의 오랜 동맹국들인 일본, 캐나다, 멕시코, 한국 같은 나라들이라는 겁니다. 미국과 깊이 얽힌 국가일수록 충격이 크다는 건데 이거는 뭐 사실 포슨의 말뿐만이 아닙니다. 뭐 각종 경제단체들의 조사 같은 걸 해봐도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가장 피해를 입는 나라는 원래 FTA로 거의 관세가 없다가 다른 나라와 똑같은 관세를 매기게 되니까 오히려 한국이 피해를 본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례를 이렇게 듭니다. 일본의 경우 미국 국채를 대량 보유하고 있고 안보를 공유해왔지만 지금은 주요 산업의 고율 관세를 막고 GDP 일부를 미국이 요구하는 투자에 써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동맹국 내부의 반미 여론을 키우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동맹국은 아니지만 미국 주변에 있던 나라들 중에 아세안과 EU는 어떻게 하느냐? 아세안은 중국과의 경제적 연대를 강화하는 쪽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가 중국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위안화 결제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흥국 내에는 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브라질, 인도, 터키 같은 대형 신흥국은 어느 정도 회복력을 보이지만 저소득 중소형 국가는 부채와 고립으로 더더욱 중국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는 달러의 신뢰도가 크게 낮아지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맹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미국 국채와 달러 자산을 살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미국이 제공하던 보험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압도적인 한 사람이 사라지면 당연히 분산 투자를 해서 리스크를 줄여야 되잖아요.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미국이 제공하던 보험이 사라지면 각국 스스로 보험을 만들어야 됩니다. 스스로를 방해하고 스스로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이는 훨씬 비싸고 효과도 떨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아이러니하게 중국은 미국 의존도를 줄여온 덕분에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하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패권 경쟁을 앞에 내걸어 가지고 싸우고 있지만 오히려 중국에게는 그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분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미국이 사라진 세계에는 오히려 미국이 자기 파괴적 선택을 했다. 그리고 가장 큰 경쟁국인 중국에는 별 타격을 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은요,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협력 블록을 모색하면서 미국과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대체물일 뿐 미국이 과거에 제공하던 글로벌 보험을 완전히 대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비용이 늘어나고 더 불안해지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미국은 점점 고립되고 공급망은 불안해지고 투자가 축소되고 기술과 표준의 주도권을 상실하고 동맹이 이탈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게 이 포슨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되면 국민의 생활 수준과 군사력까지 약화될 수 있다는 거고요. 사람은 가진 것을 잃기 전까지는 그 가치를 알지 못한다고 포슨은 주장합니다. 결국 트럼프가 이렇게 동맹을 하고 미국이 2차 대전 이후 제공하던 글로벌 보험을 없앰으로 인해서 오히려 미국이 자해행위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요. 근데 이렇게 가진 것을 잃어보면 그 가치를 아는, 마치 건강 같은 거죠. 건강할 때는 건강의 필요성을 잘 모르지만 건강을 잃고 나면 그 가치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